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심리상담연구소 마음을 거닐다 소장 마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것저것 다 하는 심리학 박사 대박사입니다. 네. 벌써 3월이에요. 계절은 못 맞아요. 속이는 것 같죠? 아직 조금 쌀쌀하긴 한데 바람에서 따뜻한 봄 기운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아, 네. 아마 마고님은 매일매일 그 변하는 공기를 느끼셔서 좀 아직 쌀쌀한가 하셨겠지만 사실 제가 지난 일주일 넘게 격리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알편신 휴방을 하게 됐죠. 네, 부득이하게 제가 음, 갑자기 확진이 되는 바람에 그리고 또 목소리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도 약간 허스키함이 남아 있는데 그때는 아예 목소리가 안 나와서 녹음을 할 수가 없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일주일 지나서 나가 보니까 너무 완연한 봄인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저만 겨울을 살고 있는 것 같고 다 봄이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지금은 좀 괜찮으세요? 근데 이게 또 걸려 보니까 이렇게 공감되는 영역이 넓어지잖아요. 그래서 아, 제가 걸리기 전에는 그냥 걸린 사람들이 막 주변에 미안해하거나 민폐 끼친다 이런 말 할 때 그게 왜 민폐야? 너도 피해자인데 네 잘못 아니야? 이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막상 걸리고 나니까 제가 아픈 것보다 민폐 끼치는 게 너무 걱정되고 막 그 사소한 것들을 다 후회하게 되더라고요. '왜 그게 증상인지 몰랐을까? 왜 거길 갔을까?' 막 이런 것들. 그래서 이렇게 이 확진자의 마음을 제가 좀 더 이해하게 되지 않았나 그런 네.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이제 뭐 아시다시피 걸린 사람들은 미안해하고 내가 폐를 끼치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지만 또 제가 그때 대 박사님이 우리 녹음 못하게 됐다 이렇게 했을 때 진짜 대 박사님의 탓이 아니라고 예. 충분히 그럴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은 다 그걸 이해해 줄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타인의 시선을 신경 음. 쓰는 것을 좀 덜하기 위한 방법으로 주변 사람들은 나를 지지하고 이해해 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다라는 걸 기억해 보자 이렇게 얘기 나눴던 적이 있잖아요. 그런 걸 또 한번 기억을 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제가 그걸 체험했어요. 제가 이번에 확진돼서 주변에 인제 연락해야 될 사람들한테 하고 있을 때 그 누구도 왜 하필 이런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정말 진심으로 걱정해 주고 이렇게 제 마음을 오히려 더 헤아려 주시고 이런 것들 보면서 지금 말씀하신 '아 이게 바로 우리가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 법에서 얘기했던 바로 그 공감에 대한 믿음이구나.' 이 생각을 제가 되게 많이 네. 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알편심 청취자분들 중에 지금 현재 격리되어 계시거나 아니면 예전에 또 확진된 그런 경험 때문에 여전히 미안한 마음이 남아 있거나 이런 분들은 또 이런 지금 우리가 나눈 얘기들 떠올려 보시면서 조금은 네,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실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근데 네. 지금 이게 중요한 얘기가 아니에요. 뭐가 제가 중요하죠? 이렇게 격리되어 있는 동안에 마거님이 마거님이 세상에 뭔가 또 새로운 일을 하셨더라고요. 아, 무슨 네. 일이에요, 이게 도대체? 아, 또 제가 또 새로운 시도를 과감하게 또 용기 있게 한번 해봤는데요. 우리 알편신 청취자분들 중에서 혹시 골프를 치시거나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 골프를 되게 좋아하고 좀 오랫동안 재밌게 이제 해오고 있는데 일종의 또 저의 서드 캐릭터죠. 예, 이번에 골프 유튜브를 개설했습니다. 와우. 네,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게 그 골프 유튜브 채널에 가시면 우리 마거님이 등장하십니다. 그러니까요. 그동안 목소리로만 만나봤던 네. 마거님을 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채널 이왕 얘기 나온 거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희노애락 골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음, 우리가 골프를 치면서 희노애락 이런 온갖 감정을 다 느끼잖아요. 그런 것들을 표현한 채널명이고요. 이제 제가 아무래도 심리 상담을 하고 있으니까 골프 멘탈, 골프와 관련된 심리를 다루는 그런 방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골프를 조금 더 잘 치기 위한 심리적 조언, 과 이제 음. 골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수다를 떠는 방송이에요. 네, 많이 오셔서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또 알편심 청취자분들의 저력이 또 이 대목에서 드러날 네.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 골프에 관심이 없고 치지도 않지만 심리 얘기는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저도 구독자입니다. 한 음. 몇십 번째 구독자쯤 될 건데, 네. 네. 네, 여러분들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찾아봐 주시고 응원 많이 해 주시기를, 네, 저도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계속 시리즈로 심리학과 심리학자에게서 배우는 삶의 지혜 시리즈를 하고 있죠. 이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조금이나마 이렇게 도움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희가 방금 녹음하기 전에도 이 시리즈가 과연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어떻게 들리고 있을까 궁금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조회수가 꽤 나오는 걸 보면 음, 어디선가는 다들 이렇게 공감하면서 듣고 계시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을 해봅니다. 아, 어, 댓글이 요즘 뜨네요. 저희 초창기에 댓글 열심히 달아주셨던 청취자분들 어디 가셨나요? 저희가 그동안 좀 소홀했나요? 네, 그러니까요. 댓글, 네, 저희가 늘 챙겨보고요. 힘을 얻고 있고요. 또 여러분들의 댓글을 통해서 좀 저희가 나아가야 될 방향도 설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네. 적극적인 호응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저희가 다루었던 이론들이 좀 정신분석, 그죠? 무의식한 그런 이론들이었잖아요. 이번엔 좀 다른 색깔의 이론을 준비했다고요. 그렇죠? 이번 시간에는 행동주의 심리학을 다뤄보려고 해요. 이 행동주의 심리학은 지금 앞서 말씀드린 저희가 다뤘던 정신분석과 같은 그런 인간의 심리를 좀 어떤 내면을 이해하는 스스로 그 내면을 관찰해서 심리를 파악하는 이런 방식에 대한 반발로 생겨난 이론, 사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행동주의에서는 인간의 행동을 관찰하고 해석해서 심리 현상을 이해한다. 이런 목적과 방향성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마음속 저 깊은 곳을 알려고 하기보다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그 자체에 관심이 있는 그런 이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네. 이 행동주의 심리학자들도 여럿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오늘 저희가 소개할 학자는 왓슨과 스키너입니다. 네. 왓슨은 너무너무 유명해서, 그죠? 그래서 특히 광고? 그쪽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 왓슨이 했던 실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이 행동주의를 아마, 아, 이런 거구나, 라고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왓슨은 뭐 저희 심리학 전공한 사람들한테는 유명하지만 또 일반적으로 비전공자한테는 누구지 할 텐데 이 사람이 한 실험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애기 엘버트 실험이라고. 그러니까 엘버트라는 생후 한 11개월 된 아이한테 그 흰 쥐 실험을 한 음, 거예요. 그래서 엘버트가 흰 쥐를 이렇게 만지려고 할때 그 실험자가 계속 막 세막대기로 시끄러운 소리를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소리를 막 이렇게 내요. 그때마다 이제 엘버트가 당연히 아이는 그런 세막대기 소리를 들으면 너무너무 깜짝 놀라고 좀 공포에 떨겠죠. 그래서 그 쥐를 만질 때마다 세막대기를 쳤을 때 이 엘버트는 굉장히 막 울음을 터뜨렸고 이 실험을 한 일주일 간격으로 7번 정도 반복을 한 거예요. 그 음. 이후에 이제 이 엘버트는 힌즈에 대해서 원래 공포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그 실험을 반복한 후에는 이 엘버트가 힌지를 굉장히 두려워하고 흰색만 봐도 애가 자지러지게 울고 이런 것들을 발견을 한 거예요. 음. 그래서 왓슨은 이 실험을 통해서 이런 공포의 감정, 이런 감정조차도 학습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증명해 냈죠. 그러니까 이 왓슨의 실험이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예를 들면 뱀을 무서워한다. 뭐 이러면은 원래부터 우리가 뱀을 무서워하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공포가 있어.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왓슨의 실험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어떤 특정 대상을 향해서 보이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결국은 어떤 경험, 내가 어떤 학습을 해왔는가에 따라 결정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알버트처럼 처음에는 전혀 무서워하지 않던 것도 공포스러운 자극, 그런 시끄러운 소리나 끼익 막 이런 소리,
이런 거랑 연합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그 대상을 무서워하게 됐다. 공포라는 정서를 학습했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저는 이 학습, 이 행동주의 이론이 우리의 감정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용한 이론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감정을 가지는 게 기본적으로 원래부터 생겨난 게 아니라 어떤 나도 알 수 없는 어떤 자극과 연합이 돼서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네. 제가 이런 얘기 한 적 있나요? 알편심에서? 제가 이제 이 이론을 듣고 나서 개인적으로 제가 겁이 되게 많아요. 되게 잘 놀래고 막 음, 조그만 자극에도 막 이런 제가 저는 좀 별로 안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기를 키우면서 대범한 아이로 만들겠다. 음, 약간 이런 의도를 갖고 제가 약간 교육을 했어요. 그래서 막 행동주의를 어, 실행한 건가요? 그쵸. 그래가지고 저희 큰애를 키울 때 일부러 막 뱀이든 호랑이든 약간 음, 무서워할 만한 자극이 있을 때 일부러 막 더 밝게 제가 제스처를 취하고, 그러니까 저의 반응을 아이가 학습한다는 거잖아요. 제가 음, 무서워하면 아이들도 무서워하고, 그렇다고 생각을 해서 일부러 더 안 무서워하는 모습을 노출시키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그게 효과가 있었는지 실제로 저희 아이는 동물원 가면 막 호랑이 그 있는데 제일 앞에 가서 보고, 호랑이가 그때 막, 이렇게 하면 딴 애들은 막 무서워하거든요. 근데 저희 애는 막 깔깔깔 웃고 그랬어요, 진짜. 음, 그래서 제가 성공했다. 음,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애가 길을 못 가고 막, 무서워, 무서워,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 봤더니 개미를 무서워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제가 큰 것만 교육시키고, 그런 작은 것들은 노출을 안 시켰더라고요. 어, 네. 저한테는 이 학습이라는 거, 이 행동주의의 원리가 저희 아이의 경험하고 이렇게 좀 결부돼서 이해되는 것 음, 같아요. 음. 많은 분들이 그 아이를 키우면서 많이 경험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음, 어, 근데 이 리를 엘버트 실험이요. 굉장히 지금으로서 생각하면 비윤리적인 실험 아니에요? 말도 안 되죠. 어, 이 실험을 한 장면을 제가 이제 영상으로 이렇게 재현한 그런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 이게 보면서 음, 그 쇠막대기의 소리나 이런 게 지금 어른인 우리가 들어도 굉장히 소스라치게 놀라고 음, 되게 기괴한 느낌을 주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 어떤 부모가 이런 실험에 동의해 줄 것이며, 음,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이제 이 왓슨이 정서를 학습도 시킬 수 있지만 다시 안 무서워하게도 만들 수 있다라고 호언장담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 알버트가 흰 쥐, 인형, 토끼 이런 거 다 무서워하게 됐지만 또 새로운 학습을 통해서 안 무서워하게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그거는 실패했어요. 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사람들이 이 알버트가 어떻게 살고 있을까 궁금해서 막 추적하는 그런 다큐멘터리도 있었는데 좀 어린 나이에 음, 죽어서 지금 어머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알 수 없었다. 어, 이런 다큐멘터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실험 때문에 죽은 건 당연히 아니지만, 어. 네. 그래도 뭔가, 힘들게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포만 학습당하고 음. 그거를 해소하지는 못한 채로 끝난 게 아닌가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저는 이 실험을 설명할 때마다 또 볼 때마다 괜히 화가 나고 너무 음. 비윤리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심리학 실험 중에 그 초창기에는 정말 비윤리적인 실험이 많았잖아요. 맞아요. 그 대표적인 게 그 밀그램의 전기 네, 충격 실험 네, 같은 거요. 네. 그리고 그래서 그 감옥 실험도 있었죠. 그게 무슨 문바르도, 실험이죠? 네, 맞아요. 스탠포드 감옥 실험.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나중에 한번 다룰 수 있으면은 좋을 텐데, 그런 실험을 통해서 이제 참가했던 사람들이 너무 정신적인 충격을 받는 거죠. 이게 어떤 실험인지 모르고 음, 참여해서 했는데, 내 안에 이런 악한 어떤 본성이 있는 걸까? 내가 이렇게 나쁜 사람일까? 이렇게 정신적인 충격을 많이 받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는 장치들은 또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음, 측면들이 있어서 되게 비판을 많이 음. 받기도 했었죠. 그 스탠포드 감옥 실험은 영화로도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아, 맞아요. 어. 익스페리먼트인가? 뭐 네, 그런 그쵸. 제목이죠. 한번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사실 이런 비윤리성으로 인한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해악들을 모두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심리학 실험이나 조사를 할 때 윤리적인 장치를 굉장히 단단히 마련해 놓고 있죠.
맞아요. 네. 음. 근데 이 왓슨이 이렇게 한 아이에게 이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 엄청난 실험을 하고 또 심리학계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이런 연구를 했으면 학자로서 승승장구했을 것 같은데 꼭 그렇지는 않았다면서요? 네. 우선은 이 사람의 생애를 좀 들여다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이 왓슨은 그러니까 되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대요. 근데 음. 게다가 또 아버지가 왓슨이 13살 때 집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혼자 홀어머니의 손에 길러졌죠. 그리고 얘가 이제 아무래도 뭐 가정사가 그래서 그런지 아니면 원래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반항적이고 폭력적이어서 문제도 되게 많이 일으켰대요. 음. 근데 다행히 머리는 되게 뛰어나서 어린 나이에 대학에 입학하고 좀 그때 철이 들어서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나 봐요. 그래서 시카고 대학에서 심리학 박사학위를 받자마자 교수로 임용되고 초창기에 되게 잘 나갔던 거죠. 음. 그리고 이제 이런 파격적인 실험과 주장을 하면서 행동주의를 짜잔 하고 이렇게 내놨는데 이 사람이 이제 문제가 된 게 그러니까 스캔들 불륜에 휘말리게 된 음. 거예요. 근데 그 불륜 대상 여자도 되게 뭔가 유명한 집의 딸이고, 음. 그 와이프도 또 유명한 집의 딸이라서 뭐 이게 세간에 되게 화제가 되고 되게 크게 됐었나 아. 봐요. 그 문제가 커지니까 학교에서도 잘리고, 어, 음. 음. 그리고서는 이제 좀 약간 내리막길을 걷게 될 뻔했는데, 이 사람이 또 이런 이제 행동주의, 학습 이런 거에도 관심이 많으니까 이거를 광고로 뿌려드린 거예요. 음. 그래서 광고 회사에 입사를 해서 거기서 되게 유명한 말을 만들어내요. 이 사람이 어. 그 맥스웰 하우스 커피 광고를 했었는데요. 음. 그때 커피 브레이크라는 말을 처음으로 만들었대요. 원래 그 어. 전까지는 커피 브레이크, 뭐 커피 타임 이런 게 없었는데 이제 커피를 많이 팔기 위해서 사람들의 인식을 이제 조종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커피 브레이크라는 말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당연히 커피 브레이크가 있어야 하고 그때는 음. 커피를 한 잔 홀짝여야 되고 이런 식의 어떤 행동 문화를 만들어내는 데 기여했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들으시는 분들이 이 행동주의랑 광고가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 이러실 수도 있는데 사실 광고라는 게 우리가 학습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어떤 펜을 광고한다라고 했을 때 뭐 볼펜 같은 거 광고한다라고 했을 때 이 볼펜 자체는 우리에게 특별한 감정을 유발하지 않는 중립적인 자극일 뿐인 거죠. 그 꼬마 알버트가 흰쥐를 처음 에 봤을 때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것처럼 그런데 이 볼펜을 세상 제일 막 예쁘고 멋지고 막 이런 연예인들이 들고 나온다든가 아니면 되게 멋진 이미지들이랑 결합이 된다든가 이러면 중립이었던 이 볼펜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 모델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연합시켜 버리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반복해서 노출이 되면 이 볼펜만 봐도 너무 좋고 괜히 음. 호감이 가고 사고 싶고 이게 광고의 기본적인 원리인데 이 행동주의가 다 여기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렇죠. 왓슨이 그 시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쵸. 근데 이 왓슨이 또 흥미로운 게 이제 광고업계에 진출을 해서 심리학과 관련된 또 대중서도 많이 쓰고 그랬대요. 그런데 그 말년에 좀 지나친 음주 그리고 음. 은둔 생활을 하다가 이제 혼자서 외롭게 그렇게 죽어갔는데 또 이제 뭐 글 쓰고 이런 거 이제 재능이 있으니까 혼자 연구하고 썼던 글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죽기 전에 다 불태워 버렸대요. 왜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약간 뭔가 괴짜 같은 느낌이 괴짜 같은 있네요. 사람인 거죠. 음. 되게 흥미로운 생애를 살았던 사람이구나 싶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 그 스캔들의 대상이 학생? 연구원? 네. 이었다고 들은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이 알버트 실험으로 인한 어떤 실험의 윤리성뿐만 아니라 연구자의 윤리에 대한 얘기에서도 항상 이 왓슨이 등장을 합니다. 네. 굉장히 천재적이고 똑똑한 사람이었지만 좀 삶에서는 방탕하고 음.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네요. 근데 네. 어쨌든 이 사람이 이 행동주의라는 것을 주창하고 시작하고 활성화시킨 거는 분명한 일이죠. 물론 왓슨 이전에도 파블로프?
그 여러분 침 흘리는 개실험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이전의 학자들이 있긴 있었죠. 어떤 정신분석적인 그런 흐름에 약간 반대하면서, 약간이 아니죠. 완전 반대하면서 보이는 것으로, 특히 행동, 자극과 행동의 관계를 연구하려는 그런 학자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파블로프는 엄밀히 말하면 생리학자, 생물학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화기관을 연구하던 사람이었죠. 그렇죠. 음, 그래서 심리학자로서 행동주의를 어, 주창하고 최초로 내세운 사람이라면 왓슨을 우리가 꼽는 거죠. 네. 이 왓슨의 이론이 사실 어떤 상담이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도 많은 영감을 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행동주의에 기반을 해서 상담을 하거나 사람의 변화를 좀 촉진시키려고 한다면 새로운 학습을 시키면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많이 쓰이는 곳이 뭐 공포증 같은 거를 치료할 때 쓰이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대상을 보고 너무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는 것도 결국은 학습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잘못된 연합이 있다는 거잖아요. 중성적일 수 있는 자극에 대해서 뭔가 부정적인 경험이 연합되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새로운 경험과 다시 연합시키거나 아니면 기존의 연합을 끊을 수 있는 방법들을 시도하는 게 행동주의적인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얘기. 대표적으로는 뭐 알코올 중독 이런 경우에 왜 중독이 됐을까? 행동주의에서는 이 술을 마셔서 술 취했던 경험이 굉장히 긍정적인, 평소에 못하던 말도 하고 사람들한테 막 인기도 얻는 것 같고 이런 긍정적인 경험과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중독이 된다고 보잖아요. 네. 그럼 이걸 중독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술에 구토 유발제를 조금 탄다던가, 그래서 술을 마셨을 때 오히려 구토하고 너무 괴롭고 뭐 이런 경험을 결부시킨다든지, 최근에 많이 하는 거는 가상현실 치료예요. 그래서 술을 한 모금 정도 마시게 한 다음에 이 VR, 가상현실 이 안경을 쓰면 막 너무 비틀거리다가 결국에는 막 사고가 나는 장면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사례를 연합시켜주는 방식으로 해서 치료를 시도하기도 하죠. 네. 또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알코올을 먹었을 때 내가 막 하고 싶었던 말을 막 잘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기분이 되게 좋다든지 이랬을 때 그 알코올과 긍정적인 연합을 떼어놓고 뭐 부정적인 연합과도 자극하지만 그 긍정적인 내가 워낙에 얻고 싶었던 그런 긍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대체제로 학습을 시키는 경우도 있죠. 뭐 예를 네. 들면 뭐 노래를 부른다든지 어, 즐거운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요. 근데 그러한 이 왓슨의 행동주의를 심리치료로 가져온 최초의 학자가 있어요. 누군가요? 네, 메리 코버 존스라는 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왓슨의 강연을 들으러 가서 그 영감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왓슨은 어린 엘버트한테 굉장히 큰 소음하고 힌지를 연합시켜서 힌지에 대한 공포증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 메리 코버 존스는 힌지 옆에 아이가 좋아하는 뭐 음식, 그러니까 긍정적 자극이죠. 이걸 함께 결합을 해서 힌지에 대한 공포를 분리해내는, 그래서 긍정적인 연합을 만들어내는 이런 시도를 했고, 그게 또 성공이 돼서 이 아이 이름은 뭐였더라? 피터. 힌지에 대한 공포증을 가지고 있던 피터를 그런 긍정적인 연합으로 만들어서 그 공포증을 치료한 사례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게 고전적인 행동치료의 시초이다라고 알려지고 있죠. 네. 그럼 이거 들으시는 우리 청취자분들은 본인이 유난히 두려워하거나 유난히 피하고 싶은 어떤 대상이 있다면 그 대상과 도대체 무엇이 연합되어 있는지 좀 찾아보시고 내가 새롭게 어떤 긍정적인 것과 연합시킬 수 있을지를 찾아보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우리 왓슨의 어록으로 넘어가 볼까요? 어, 왓슨의 어록하면 굉장히 유명한 게 하나 있잖아요. 네. 이게 사실 들어는 보신 분들이 많은데 이게 왓슨이 한 말인지는 몰랐던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런 네. 얘기를 했다고 해요. 나에게 건강한 아기 12명을 주어라. 그러면 잘 만들어진 나의 특별한 세계에서 그들을 키우고 그들의 재능, 기호, 성향, 능력, 적성, 인종에 관계없이
내가 선택한 전문가, 뭐 예를 들면 의사, 변호사, 예술가, 상인, 대통령, 혹은 거지나 도둑이라 할지라도 이런 것들 중 하나가 되도록 훈련시킬 것을 약속한다. 네. 그러니까 학습 그리고 행동주의로 인간이 훈육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극명한 말인데요. 때로는 약간 좀 끔찍하고 무서워요. 그러면서도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왜 보고 배운 거 무시 못한다 이런 얘기하는데 음, 어,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한 번도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도 빵이라는 걸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되게 윤기나고 맛있게 생긴 빵이 있어도 이게 뭐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험과 어떻게 자극에 노출되느냐가 그 사람의 많은 것을 결정해낼 수 있다라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동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될까? 음, 도둑도 만들고 변호사도 만들고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것들이 음. 가능할까? 이건 조금 궁금하기는 해요. 그렇기도 하고요. 여기에서 이 말, 그들의 재능, 기호, 성향, 능력, 적성, 인종에 관계없이라는 말이 그 아이의 어떤 주체성, 주체적인 선택, 그리고 내면에 가지고 있는 어떤 자원, 이런 것들을 좀 깡그리 무시하고 있는, 그래서 뭔가 어른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낼 수 있다. 어떤 기계적인 관점? 그런 것들이 보여서 좀 섬뜩하다고나 할까요? 어, 음. 그쵸. 전통주의적인 어떤 사고방식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음, 글쎄요. 이런 것 때문에 사실 행동주의가 또 비판을 받게 되잖아요. 인간을 네. 너무 기계처럼 보고 음. A를 주면 A 다시를 딱 뱉어낸다. 이런 자극을 주면 이런 반응을 딱 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뭔가 인간의 정신 과정이라는 걸 너무 무시한다라는 그런 비판을 받는 지점이 있고, 최근에 이런 행동주의 이론은 되게 많이 또 발달해서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학습하면 다 돼, 경험이 다야, 뭐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왓슨은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본인이 내놓은 이론에 대한. 음. 그다음에 이게 사실은 이 행동주의 학자들의 어록이 많지가 않아요. 저희가 찾아본다고 찾아봤는데 이게 우리가 어록이라 하면 뭔가 감명을 주는 아니면 인상적인 그런 문구인데 그런 것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그중에 사람들이 하나 차가워서 그런가? 그런가 봐요. 그중에 하나를 또 꼽아보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쓸모없는 노력을 했다는 사실을 안 것만으로도 충분히 큰 수확이다. 아, 차갑다. 근데 띵은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 뭐냐면 우리가 노력을 했는데 이게 별로 효과가 없었네? 음, 그래서 아닌가벼? 이걸 아는 것도 내가 시도하지 않으면 몰랐을 거를 배우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의미 있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자, 두 번째 학자는 스키너예요. 음, 스키너는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베스트셀러 있지 않았나요? 스키너의 심리상자인가? 스키너의 심리상자 열기. 그런 거, 네. 그래서 네네. 스키너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또 많이들 들어보셨더라고요. 네. 스키너 하면 떠오르는 게 스키너의 상자잖아요. 그 책의 네.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스키너의 상자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 왓슨이 꼬마 알버트 실험으로 유명하다면 이 스키너는 쥐나 비둘기 같은 동물을 퍼즐 박스라고 해야 되나요? 네. 일명 스키너 상자라고 이름 붙여져 있는 특별한 장치예요. 조그만한 상자? 우리 같은 건데 거기다가 쥐를 넣어놓고 쥐가 몇 가지 이제 버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뭐 A라는 버튼을 누르면 아무 반응이 없는데 B라는 버튼을 누르면은 먹이가 똑 떨어지는 거죠. 음, 그럼 쥐가 무엇을 학습하게 되냐면, 이걸 누르면 먹이가 나오네. 먹이는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네. 쥐가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은 계속하게 되고, 음, 만약에 근데 뭘 눌렀을 때 전기 충격이 오게 한다. 부정적인 게 나온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그 버튼을 누르지 않고. 그래서 네. 나에게 효과적인 것은 더 하고 부정적이거나 효과가 없는 것은 덜 한다. 이런 조작적 학습이라는 것을 발견해낸 사람이 스키너입니다.
네. 이런 스키너의 실험은 이제 뭐 쥐나 비둘기를 대상으로 했지만 이게 또 행동 치료의 기본적인 틀이 됐죠. 인간에게도 네. 적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음. 이런 조작적 조건화, 조건 형성을 이용하는 게 그 칭찬 스티커 있잖아요. 맞아요, 포도송이. 맞아요.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조작적 조건 형성, 그래서 그 행동을 강화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초등학교나 유치원에서 잘하면은 이 칭찬 스티커를 줘서 붙여서 애들이 그걸로 뭘 선물 같은 걸로 바꿔 먹는다든지 이런 거 맞아요.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되게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혼내면 그 행동은 앞으로 안 하게 되고 어떤 행동을 칭찬하면 그 행동은 계속하잖아요. 이게 바로 조작적 조건 형성, 조작적 학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스키너는 그 이 사람 자체가 굉장히 부지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이 논문도 엄청 많이 썼고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그 인생을 저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제가 되게 감명받은 부분이 있었는데 이 스키너가 이렇게 행동주의가 제가 아까 차갑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약간 사람을 기계적으로 보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되게 규칙적이고 A 네. 하면 B 하고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좀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본인이 그런 스케줄을 정하고 그것을 놀랍도록 잘 지키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알았던 거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뭘 하면 최대의 효율이 나오고 이런 보상이 얼마나 극대화되는지를 본인이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은 어 말년에는 이분이 꽤 장수하셨는데 말년에는 암투병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건강이 굉장히 나쁜 상태에서도 정해진 시간에 출근을 하고 정해진 시간에 산책을 하고 그래서 사망하기 며칠 전까지도 같은 시간에 논문을 쓰고 음, 같은 시간에 책을 읽고 이런 음. 삶을 살았던 학자로 굉장히 어, 유명합니다. 우리가 이 습관 형성이라는 것도 그런 거잖아요. 정해진 시간에 뭘 정해놓고 루틴처럼 하고 그걸 자동화하게 되면 그것이 습관으로 형성이 된다라는 건데 자신의 이론을 자신의 삶에 적용한 사람이기도 하네요. 네, 음, 맞아요. 그리고 인제 이 스키너가 약간 심리학자들 사이에서는 또 어떤 맥락에서 많이 언급이 되냐면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심리학자 중에 한 명이잖아요. 네. 근데 인제 스키너의 제자 중에 스키너만한 사람이 나오지 않았다. 어,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스승이 너무 뛰어나거나 음, 스승이 너무 대단한 업적을 남기면 그 제자가 약간 주눅든다? 그걸 된다. 뛰어넘기 어렵다? 그래서 왜 부모가 너무 훌륭하면 그 자식들이 고통받고 이런 얘기할 때도 좀 스키너를 언급하기도 하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스키너가 되게 흥미로웠던 게 뭐냐면 굉장히 이렇게 뛰어난 심리학자의 대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심리학을 공부하게 된 건 되게 늦은 나이에 공부를 했더라고요. 음. 실제로는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을 했었고요. 그때도 뭐 좀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면 심리학 부전공이나 교양 과목으로 들을 법도 한데 대학 내내 한 번도 심리학 과목을 수강한 적이 없대요. 어. 어머. 되게 그럼 흥미롭죠? 언제부터 그래서 이제 대학 졸업하고 나서는 작가가 되려고 했대요. 그리고 또 그 당시에 되게 유명한 시인이었던 로버트 프로스트, 그 가지하는 길. 그 음. 시인으로부터 뭐 자기가 편지를 썼는지 격려 편지를 받았었나 봐요. 그래서 거기에 막 복무돼서 막 작품을 막 쓰려고 그 부모님 집에서 그랬는데 글쓰기엔 젬병이었나 봐요. 그런 문학을 쓰기에는. 그래서 완전 망해가지고 이건 이 길은 내 길이 아닌가벼 하면서 생각하게 된 게 이제 아무래도 그런 작가의 삶은 인간 행동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관찰을 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이러한 일을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심리와 행동에 관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 나는 음. 연구의 길로 들어서야겠다 해서 그때 이제 대학원에 가서 심리학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늦게 공부했는데도 굉장히 대단한 성과를 낸 그런 네. 케이스군요. 음, 그러니까 이 조작적 학습, 이 스키너의 이론을 우리의 삶에 좀 적용해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네. 아까 우리가 강화, 칭찬받은 행동은 계속하고 처벌받은 행동은 안 하게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이켜 보면
엉뚱한 것에 강화할 때가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연인들 간의 관계에서도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냥 서로 연락도 잘하고 이렇게 서로 소탈하게 소통하고 이러면 될 텐데 왜 꼭 삐지고 음. 화내고 이랬을 때만 우쭈쭈 잘하고 이렇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연인이 삐지는 행동을 강화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죠. 네. 화내야만 잘해준다. 음. 화내야만 관심을 갖는다. 이러면 화내는 행동을 자꾸 강화하는 셈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엄마, 나 사탕 하나 먹고 싶어요. 이렇게 말했을 때 사탕을 주면 되는데, 울고 떼쓰고 바닥에 드러 누워야, 그래, 먹어, 먹어. 이러면서 주면 울고 떼쓰는 행동을 강화하는 셈이 되잖아요. 음. 그래서 우리 삶에서 뭔가 내가 원하지 않는데 계속 유지되는 행동이 있다. 이건 아마 그 행동을 유지시키는 강화물이 있기 때문일 거거든요. 어디선지 무언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일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찾아서 끊던지 아니면 적절한 행동에 강화를 하던지 이런 식으로 활용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스키너는 어떤 말들을 했는지 좀 살펴볼게요. 근데 스키너도 아까 행동주의 차가운 학자들이기 때문에 그 초창기에 어록은 없어요. 근데 하나 찾은 게 스키너가 이제 말년에 쓴 책이 있어요. 스키너의 마지막 강의라는 책인데요. 여기서 스키너는 노년기를 잘 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때는 좀 따뜻해졌나 봐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듣고 싶네요. 네, 그래서 스키너가 이 책에서 뭘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뭔가 긍정적으로 삶에 접근한다면 인생의 후반기도 우리가 그 사그러져 가는 시기가 아니라 기쁨과 생산성이 풍부한 시기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말들을 했는지 하나하나 좀 살펴보죠. 이 스키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삶이 황혼으로 접어드는 시기는 노년이라는 낯선 나라이다. 노년을 향한 보편적이고 막연한 불안을 환기시켜주는 게 아니라 이민을 계획하는 사람들처럼 다른 나라의 기후, 사람들, 역사, 생활 양식 등에 대해서 많이 알아놓고 준비하면 할수록 새로운 생활이 더욱 즐거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너무 와닿네요. 우리가 음, 나이 들면 자연스럽게 그것에 적응한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하나 배울 것들이 그렇죠. 있다는 거. 음, 우리가 또 그리고 또 여기서 느껴볼 수 있는 게 우리가 새로운 나라에 가면 낯설고 좀 두렵기도 하지만 또 설레이는 마음도 있잖아요. 음. 그래서 거기를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또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또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네. 또 하나 볼까요? 사람이 늙어갈수록 관여해야 하는 일을 줄여야 한다. 바싹 말라버린 낙엽을 불평하는 대신에 가을의 찬란한 단풍을 즐겨라. 스디슨 인고의 열매를 먹는 법을 배우는 대신 오렌지즙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달게 먹어라. 나이 든 사람일수록 삶의 즐거움이란 캐면 덩어리째 나오는 황금 같은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한 알 한 알 모아야 하는 것에 가깝다. 음. 이건 꼭 나이 든 사람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 또 우리들에게도 뭐 줄 수 있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깨달음이기도 하네요. 맞아요. 우리가 행복 이야기할 때 매일매일의 아이스크림을 먹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랑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이 책 네. 한번 읽어보고 싶네요. 그렇죠. 그리고 노년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도 추천드리고 싶은 책이기도 하고요. 행동주의를 얘기하다 보면 이제 뭐든지 새롭게 학습하면 다 변할 수 있고 뭔가 새로운 자극과 연합하면 되고 칭찬하면 되고 막 이런 의욕이 막 샘솟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데 막상 해보면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삶에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던 어떤 행동들은 그만큼 학습의 역사가 되게 길기도 하고 괴로울지언정 그 행동을 유지하게 만드는 분명한 어떤 강화물이 또 있다는 거거든요. 나는 모르지만 좋은 점들이 또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순간에 바꾸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나의 그동안의 학습의 역사가 되게 길었구나. 나 되게 강력하게 학습되어 있구나. 이렇게 좀 생각하면서 새로운 시도들을 차근차근 쌓아나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심리학에서 배우는 삶의 지혜 시리즈로 행동주의를 다뤄봤는데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행동이나 습관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학습의 결과물일 수 있다는 걸 인식하시고 필요하다면 그리고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새로운 학습의 역사를 새롭게 다시 쓰시기를 바랍니다.